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책은 부의 인문학이란 책입니다. 이 책은 2019년 10월 4일날 초판 1세가 발행되었고요. 저는 13세가 12월 27일입니다. 굉장히 잘 팔린 책이에요. 그 제목만 보면 아마 저는 이 책을 읽지 않았을 거예요. 인문학이란 제목이 들어간 책들은 좀 매력이 없더라고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제가 좀 짧아서.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은 건 이 작가님이 브라운스톤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이분의 먼저 쓴 책을 읽었어요. 맨 처음에 본 거는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 라는 책인데, 이 책이 부의 본능이란 책으로 아마 다시 개편해서 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 안의 부자를 깨워라를 보다가 그 소식을 듣고 부의 본능을 읽었는데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 책이라면 믿고 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렸어요. 빌려서 읽다가 책이 너무 좋아서 이 책은 소장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읽다가 산 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인들한테 추천을 많이 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다 돈 벌고 싶잖아요.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 자체가 아마 재테크 고수로 알려져 있는데, 이분 소개를 잠깐 읽어드리면, 재테크 초창기, 그는 결혼 초기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원으로 50억 원을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서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다. 하지만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단련된 그는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인생을 즐길 만큼 충분한 부를 이룬 뒤 40대 초반에 은퇴했다.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꿔오던 그는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의 가치를 이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분은 연세대 경영학과를 나오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이세요. 근데 아무래도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직장생활로는 답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투자를 시작하신 거죠. 투자는 크게 주식, 부동산 둘 다 하셨어요. 둘 다 하시면서 처음에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최근 이야기는 아니겠죠. 500만 원 가지고 이제 50억까지 버셨다가 홀랑 날리고 다시 50억을 버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번이면 우연인데 두 번이면 그래도 실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저는 재테크 카페 같은 걸 보진 않는데 아마 그 카페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필명을 쓰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읽어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이게 무슨 뚱구름 잡는 소리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 세상에 날로 먹는 건 없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느꼈고요. 정말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이 재테크에 대해서는 멍청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책은 정말 좋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어서 더 좋아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책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꼭 사보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당장 올 하반기 부동산 전망이 어떨지,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돈이 될지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돈의 흐름을 꿰뚫어 보는 통찰이 없다면 성공은 우연일 뿐 절대 반복되지 않는다. 나처럼 게으른 사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다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돈의 흐름을 읽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100년, 200년이 흘러도 굳건히 서서 돈이 움직이는 길을 보여준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왜 세상과 세월이 인정한 전문가를 놔두고 실체도 모를 누군가의 분석과 제안을 기다린단 말인가? 나는 부동산 전망을 위해서 북덕방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주식 투자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서 정보를 얻으려고 애쓴 적이 없다.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판단하고 투자했다. 내 곁에는 항상 최고의 경제학자와 철학자와 심리학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젊은 나이에 투자에 성공하고 은퇴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 그들 덕분이다. 이 책이 그런 책이에요. 이 분의 투자에 대한 가치관, 아니 자기 생각, 통찰들을 쓴 책인데, 이런 통찰들이 어디서 왔는지, 결국은 자기는
이런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 이런 뭐 대단한 학자들의 책 또는 논문, 기타 저서 등을 보고 이 내용들을 자기 투자 생활에 접목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그 각각의 그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이거를 이제 투자에 반영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그렇잖아요. 이게 유튜브나 뭐 주식창 같은 데 보면 맨날 좋은 주식 추천해주세요. 뭐 어디가 오를까요? 뭐 이런 거 많은데 이분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공부해서 실력을 쌓고 그 실력을 통해서 부를 일구라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말인데 정말 힘있게 설득력 있게 저는 다가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역시 독서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국부론을 읽다 보면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직업일수록 수입이 많다는 언급이 나온다. 어느 나라나 백정은 수입이 좋았다고 한다. 또 사형 집행인은 수입이 상당히 많았다고도 한다. 여관이나 술집도 명예롭지 못하기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한다. 불쾌감과 불명예가 심리적인 진입장벽 역할을 해서 수익을 내기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부동산 투자로 불쾌하고 불명예스러운 투자처에 투자하면 수익을 많이 거둘 수 있을 거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그래서 내가 찾은 곳은 집창촌이었다. 집창촌이란 말만 들어도 범죄, 타락 같은 이미지가 떠오르고 불쾌하다. 조사해보니 용산 텍사스촌, 청량리 588, 청호동 텍사스촌 등 대부분의 집창촌들은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고 역세권 상업지구에 위치해 있다. 이런 곳은 재개발되면 교통이 편리한 상업지 특성상 대박이 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경매로 성남시에 있는 중동 588이라 불리는 집창촌 내의 상가주택을 샀다. 나는 분위기를 살펴 최고가를 적었다. 20평짜리 주택을 2억 1천만 원에 낙찰 받았으니 경매장에 술렁거릴만 했다. 그 집이 지금 7억 5천만 원 정도 한다. 현재 재개발이 진행 중인데 사업성이 좋아 완공되면 10억 원은 좋게 될 것이다. 주식은 어떤가? 주식시장에서 남들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시장에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주식 투자에서 완벽한 성공은 언제 오나? 바로 시장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데 시장이 틀리고 자신이 옳았다는 것이 밝혀질 때다. 비밀은 바로 남과 다른 해석 능력에 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나의 경우도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회계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다. 이 친구가 자신의 거래처를 분석해 보았더니 사업으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된 기업은 몇 안 되고 거의 공장 부지나 사업 같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사업이 잘 되면 부자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업 소득만으로는 큰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말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이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는가?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맥도날드도 그렇고 뭐 롯데라는 기업도 그렇고 이게 또 제 근처에서 들은 이야기도 공장은 그냥 유지를 했는데 갑자기 그 땅이 대박이 나서 부자가 됐다는 분들을 몇 들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그럼 빚을 내서 부동산에 투자하면 실패할 확률이 없는 것일까? 장기적으로 보면 항상 그렇다.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자산 가격은 사이클에 있다는 것이다. 자산 가격은 직선으로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강과 상승 사이클을 그리면서 우상향한다.
그래서 과도한 빚을 얻어서 부동산 투자를 하다가 하락 사이클에 걸리면 파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빚은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얻어야 한다. 이 원칙을 지키고 장기 투자를 하면 부동산은 절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화폐 시스템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가짜 돈인 화폐를 모려하지 말고 진짜 돈인 리얼머니를 보유해야 한다. 그게 부동산이고 주식이다. 이게 부자 아빠 가난 아빠라는 책을 읽어보면 거기도 우리 로버트 형님이 똑같은 이야기 하시죠. 자산을 모으라고 하시죠. 자산이란 게 뭐냐면 그 자체로 돈을 벌어주는 걸 자산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라고 이야기를 하면 차는 계속 돈이 들어가니까 자산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집 하면 거기서 이제 임대료가 나오니까 이건 자산이라는 거죠. 간단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에게 내 주머니에 돈을 갖다 주면 자산,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면 자산이 아닌 것. 그래서 항상 우리는 돈이 아니라 자산을 모아야 된다가 사실 부자 아빠, 가난 아빠의 핵심이고요. 여기서도 같은 이야기를 하시죠. 마이클 포터가 말하는 전략적 사고란 어떤 것인가?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자. 거북이가 토끼랑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체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 절대 아니다. 요즘 토끼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 거북은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다. 거북은 육상 시합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해야 한다. 이런 게 전략적 사고다. 난 딸아이의 전략적 사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내가 남보다 잘 못하는 약점은 무엇인지 고려해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라. 향후 세상의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또 반대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고려해라. 이런 상황에서 너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내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해라. 사람들은 자유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자유로부터 도피한다. 국가나 구루나 종교로 도피한다. 그래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왜 자유를 버리고 노예의 길을 선택할까? 자유는 경쟁이 기본이고 노력이 기본이고 책임이 기본이기 때문이다. 경쟁하기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책임지기도 싫은 미성숙한 대중이 쉽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 이럴 때 달콤하게 등장하는 정치 세력은 파시스트나 공산주의 같은 전체주의다. 이들은 대중에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인다. 그냥 모든 건 정부가 다 해준다고 약속한다. 그것도 공짜로 말이다. 그렇게 해서 불안한 대중은 자유로부터 도피해서 노예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 노예의 길을 걷지 않으려면 대중의 자유를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숙해야 한다. 어린애처럼 요구만 할 게 아니라 스스로 노력하고 경쟁을 받아들이고 책임질 줄 아는 성숙함을 가져야 한다. 인적 자원은 왜 특정 지역과 도시로 몰려드는가? 첫째는 우연이다. 어떤 천재급 인재가 우연히 시애틀이나 샌디에고에서 IT와 바이오 벤처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를 보고 다른 인재들이 몰려와서 합세하다 보니 그 도시가 인재가 많은 도시가 된다. 첫 발을 디딘 인재는 자리를 잡는 게 힘들긴 하지만 일단 그가 자리를 잡으면 그 도시가 계속 번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둘째, 인재는 뭉치면 뭉칠수록 새로운 아이디어나 혁신이 생겨나기 쉽다. 인재들은 다른 인재에서 배우고 아이디어를 얻는 데 주저함이 없다. 혁신과 아이디어가 진공 상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혁신 기업이 주도하는 도시는 좋은 대학교와 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셋째, 해당 지역은 인재들이 살고 싶은 도시인 경우가 많다. 일자리를 구하기 쉽고 기후가 좋고 맛있는 레스토랑이 있고 아이 키우기 좋고 짝을 만나기 쉬운 지역에서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런 곳에 기업이 몰리고 또 인재도 몰리고 긍정적 자기 강화가 이루어져서 특정 도시는 더욱더 발전한다. 한국이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통찰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을 부동산 투자에 활용한다면 다음 몇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제조업 중심의 지방 도시는 쇠퇴할 가능성이 높아 부동산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 울산, 창원, 구미, 거제, 군산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는 혁신과 세계화의 거대한 물결에 의해서 점차 침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이미 상당수의 제조업체가 값싼 노동비와 원재료비를 찾아서 해외로 떠났으며 이는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둘째, 서울 판교는 IT, 금융,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혁신 기업이 자리 잡아 향후 부동산 전망이 좋다. 지식 기반 산업 사회에서 대학과 연구소는 중요하다. 서울에는 좋은 대학이 모두 몰려있고 혁신 산업인 방송국, 금융기관, 벤처 캐피탈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회계, 경영 컨설턴트 역시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혁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이다. 지식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얘기다.
셋째, 정부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말 명확합니다. 기승전 서울이에요. 무조건 서울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도시의 승리에서 내가 얻은 교훈, 지식, 배움을 정리해보자. 도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는 일자리 이외의 음식 문화, 패션 문화,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을 즐기기 쉽고 짝을 만나 용이 하나에 있다. 그리고 치안이 좋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좋은 곳이어야 한다. 한국의 도시로 눈을 돌려서 생각해보자. 일자리가 풍부하고 음식, 패션, 엔터테인먼트와 예술을 즐기기 쉽고 짝을 만날 기회가 많은 도시는 어디인가? 거기다 자녀 교육을 시키기 좋고 안전한 동네는 어느 동네인가? 한국은 어느 지역이나 대체로 안전한 편이니 자녀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 좋은 학교가 있고 좋은 학원이 있고 좋은 선생님이 있고 면학 분위기가 좋은 동네는 어딘가? 각자 어떤 지역이 떠오를 것이다. 바로 거기에 집중하면 된다. 수도권에 GTX가 개통되면 부동산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에던 스미스의 이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도로 개통은 두 지역의 차이를 줄인다고 말했다. 서울 집값과 동탄 또는 파주 운정 지역의 집값 차이가 줄어들게 될 것이다. 즉 동탄과 파주 운정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는 말이다. 둘째, 동탄과 파주 운정 지역에서 그동안 독점적 지위를 가졌던 상가는 서울과 경쟁하게 되므로 독점적 지위가 약화된다. 예를 들면 동탄과 파주 운정 지역의 병원, 치과, 백화점 등이 그동안은 비교적 지역 내 독점권을 영위했지만 GTX 개통으로 약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서울은 빨대 효과로 병원, 치과, 백화점이 더욱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운정에 살다가 옆 동네로 이사를 왔거든요. 뭐 집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사실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가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약간 의문이 들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뭐 만들어 봐야 알겠죠. 케인스는 1929년 대공황을 겪으면서 자신의 투자 자산이 44,000파운드에서 8,000파운드로 다소 토막나는 대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실패를 통해서 케인스는 마침내 깨닫게 된다. 대중의 행동을 예측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진입하고 빠져나온다는 타이밍 예측 투자법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료조사를 통해서 확인했다. 케인스는 경기 예측에 따른 타이밍 투자 방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경기를 예측하고 주식을 살 타이밍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분한 것이다. 나는 이 점이 다른 주식 투자자와 정말 다른 케인스의 탁월한 점이라고 본다. 케인스는 왜 주가 변동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을까? 케인스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행동을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인간은 확률을 바탕으로 구한 평균 기대값에 따라서 투자하는 대신에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투자하기에 미래의 대중이 어떻게 투자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케인스는 자신의 주식 투자법의 중심 원칙은 일반 대중의 의견과 거꾸로 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두가 투자 대상의 장점에 동의하면 불가피하게도 그 투자 대상은 너무 비싸져 매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케인스는 타인의 동의도 얻고 싸게 얻는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케인스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투자에 동의하지 않는 주식에 투자해야 싸게 살 수 있다고 말한다. 케인스는 주식 투자에서 승리와 성공은 언제나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결코 다수가 함께 누릴 수 없다고 보았다. 부자와 승리자는 항상 소수라는 점에서 공감이 가는 말이다. 그래서 케인스는 어떤 종목이 좋게 보인다고 발표했을 때 다수가 동의하면 오히려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인스 자신의 경험에 따르면 자신이 특정 주식을 매수하라는 의견으로 보험사의 이사회를 설득할 수 있었던 때가 바로 그 주식을 매도할 적기라고 말했다.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집중 투자를 해야 한다. 집중 투자를 하더라도 지식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서 리스크는 줄어든다.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라면 5종목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집중적으로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공부하고 관찰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집중 투자에서 필수적인 지침은 장기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 투자라야 주가 변동성을 극복하고 높은 수익으로 보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을 이겨내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투자를 시작하라. 인간은 대체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척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으로 행동한다. 그 중에서도 비합리적인 손실 회피성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 투자를 두려워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저축하고 또 그 돈을 투자하는 데 있다.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한국의 부자는 월급을 모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이 올라서 부자가 되었다. 부자 되는 비결은 월급에 달려 있는 게 아니고 투자에 달려 있다. 투자하려면 종잣돈이 있어야 한다. 종잣돈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묻는 사람도 있다. 저도 그곳에 투자하면 돈이 될 것을 알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돈을 버는 걸 알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 종잣돈은 닥치고 모으는 수밖에 없다.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그렇게 해서 죽자 사자 모으는 방법밖에 없다. 인내와 전략이 결국 종잣돈 모으는 비결이다. 미국에서 부동산 투자 격언이 과거에는 로케이션이었지만 요즘엔 학교로 변한 것 같다고 한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학군별 집값 차이는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지식 정보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명 대학에 있는 도시 중에 발전하지 않은 도시가 하나도 없다고 한다. 교육의 중요성은 더하면 더하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자녀 교육에 투자하는 게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높은 투자 수익률을 보장하는 투자이며 지식 정보화 사회가 되어감에 따라 향후에도 그럴 것이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는 설비 투자만큼 교육 투자가 중요하다고 했다. 또 다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로먼은 기술 진보와 지식 축적이 경제 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인재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이는 해당 지역이 부동산 경기로 이어질 것이다.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학군을 고려하는 것이 포인트 중에 하나다. 미국이 중국 봉쇄 전략 어떻게 끝날 것인가? 이 싸움이 9회까지 갈지 5회에서 막을 내릴지는 모르지만 미국이 이길 거라는 것은 분명하다. 내겐 너무 쉬운 답이다. 너무나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지만 딱 세 가지만 말해보자. 첫째, 패권을 차지하려면 일단 식량과 에너지, 자급자족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국은 식량과 석유를 다 수입한다. 둘째, 일당 독재 체제는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중국의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시절 1인 독재 폐해를 절감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집단 지도 체제와 다다음 세대 후계자 지명 제도를 도입했지만 시진핑이 이를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스스로 황제의 길로 들어섰다. 공산당 독재 체제는 부패를 불러오고 유연성을 떨어뜨려서 결국 사회발전 속도가 자유로운 미국에 뒤처질 것이다. 셋째, 중국인조차도 호시탐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려고 한다. 과연 이런 나라가 패권국이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책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이분 자체가 이분 말로는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자기는 정말 전략해서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모아서 이렇게 부를 일구셨다고 합니다. 정말 신혼 때 샀던 그런 냉장고 이런 가전제품도 굉장히 막 악착같이 오래 쓰셨고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정말 어떤 뉴스나 어떤 전문가 의견에 의지할 게 아니라 더 이렇게 자신이 찾아서 공부하고 남들의 통찰력을 바랄 게 아니라 자신의 통찰력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정말 좋아요. 반성도 많이 하게 됐고요. 아마 읽게 되면 공부는 정말 이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정말 남의 기대지 말고 스스로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책입니다. 네, 부의 인문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괜찮으시면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